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현행 당원대로 9월 초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지도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 주 초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 지급이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절충안도 거론되는데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마수. 오늘은 현행 규정대로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지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판, 홍준표 의원 복당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을 9월에 치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원칙론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예상과는 달리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당원 당규대로 대선 경선을 9월에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선 일정이 현행대로 결론 나면서 당무위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기하는 것과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100%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각자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송 대표는 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 고문들도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대표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항의가 있었지만 당무위 소집을 비롯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지도부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가 다시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광재 의원은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원칙론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은 원칙대로 당원이 지켜져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선 일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졌던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7월 중순까지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 5일까지 본경선을 마무리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9월 10일까지 결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의 잠재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곧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도전이 유력해지면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 주 초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의 측근이 언론 인터뷰에서 최 원장이 다음 주 초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자칫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보통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권력기관의 장은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부재할 경우 인기 영합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자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이 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적반하장격이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발끈해 임기가 보장된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오히려 몸값을 키워줬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임명해서 뭐 김동연 또 윤석열 지금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전부 대선 후보로 키워서 야권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정권인지 인큐베이터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또 여당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엑스파일 등의 실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 후보가 야권에서 나와야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환급해주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놓고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용액이 지난 2분기 4월에서 6월 카드 사용액보다 많으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캐시백 상한에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충 안으로 나온 소득 하위 80% 지원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80%도 논의 중이고요. 90%도 논의 중이고 전 국민도 논의 중이고 정부가 제출한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의에 포함돼서 당정은 하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지원과 국민현금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비껴나 있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조기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 등 입법 노력과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보완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또 재산세율 특례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통과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공휴일 지정이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한데 입법화하는 게 부적절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 박탈감을 주는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인 미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도 대체휴일에 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5인 미만 근로자와 그 이상의 근로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다 이렇게 적용된 것을 기대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휴일이나 대체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좀 이해를 구한다. 민주당은 야당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에 속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 휴일을 바로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면 참 좋은데 또
그 영세 사업장 하시는 사업주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거겠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고용노동부는 시기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 신설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자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2017년 차관직을 없앴다가 갑자기 차관직을 신설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인 여순 사건 특별법도 통과돼 73년 만에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지난해 12월 원격 영상회의 관련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국회가 비대면 업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감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장, 거수 표결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원격 영상회의 본회의 시연 참석자들이 각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가 이어졌고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쉼 없이 돌아가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의견을 일치해 주셨고요. 앞으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습니다.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원격 출석과 비대면 토론, 표결이 모두 가능합니다. 회의장 직접 출석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고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는 최대 250명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 영상회의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국 명령, 유엔군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또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보훈 예산을 확충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 등 노 전 대통령이 세우려 했던 가치를 국민의힘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권양숙 여사를 만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구속된 일과 관련해서 안보와 직결된 진짜 엑스파일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이적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진보의 가짜탈을 쓰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국가 안보에 균열을 내는 세력이 있다면 여야 모두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까지 국회가 비준하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심포지엄 축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평화를 지키는 한미동맹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미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2차 추경을 협의하면서 재난지원금도 다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이제 내지는 못했어요. 정부와 여당 사이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네, 이제 정부가 그동안 선별 지급을 고수해왔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그 입장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상위 30%는 제외를 하고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건데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소 한 발 물러서서 소득 하위 80%와 같은 절충안을 당정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지급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그리고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이상이면 이제 4인이든 5인이든 심지어 6인이든 모두 100만 원을 받던 지난번에 비해서는 5인 가구 이상의 불만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대 인별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서 지급액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도 이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부 주장대로 소득 하위 70%면 대략 이제 전체 가구 중에 한 어느 정도가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정확히 월 소득 기준을 살펴보고 싶으실 텐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소득 분포가 같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올해 중위소득 150%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274만 원, 2인 가구 463만 원, 3인 가구 598만 원, 4인 가구 731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을 한다고 정하면 이보다 적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소득 하위 80%의 경우에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975만 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는 따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득 70% 혹은 이제 80%에 들지 못하는 국민들은 이제 불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민 소비 장려금이 이름을 신설해서 당정이 오늘 합의를 한 건데요. 캐시백 정책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 고소득층이 소비 여력이 다소 큰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효과가 같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캐시백 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올해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쓴 평균액과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을 비교해서 이제 3분기에 더 많이 썼다면 그 쓴 돈의 10%를 돌려주자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분기에 월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이제 7월에는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8월에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 8월과 9월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고 또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인 가운데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소비 진작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예산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캐시백 정책에 대한 이제 실효성, 한계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분기에 가족의 이제 경조사 같은 게 있어서 특별히 좀 많이 그 카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3분기에 그보다 더 많이 쓰기가 어려운 가구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가구도 있고요. 또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역진성 논란도 역시 있습니다. 네. 중상층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소비 진작 취지로 본다고 해도 이제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소비는 많이 늘지가 않아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시백 산정 대상 품목과 사업장에 대한 제한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에도 판매가 회복된 자동차, 그리고 가구, 그리고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는 환급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정은 또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두고도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캐시백 산정 기준과 재난지원금 내용은 다음 주 당정 협의를 다시 거쳐서 이번 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전 사용할 수 있도록 8월 말과 9월 초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게 재난지원금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요구가 이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손실보상법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권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해서 이번 주 전체 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이 반발해서인데요. 야당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 손실에 대한 소급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소급해서 보상하려면 연말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을 하고 또 그마저도 적은 금액이 될 거라는 입장이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가 다음 주 29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에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소급 적용이 만약에 이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불만이 좀 많이 크겠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에 피해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4차 때 지급한 최대 500만 원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피해 산정 기준을 두고도 이제 4차 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4월로 할지 아니면 첫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해 8월로 할지 당정 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난해 8월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르면 8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피해 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 그리고 손실보상법 6월 처리, 불투명 등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디지털 정치 시대입니다. 최근 여야 대선 주자 사이에서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지금 대선 주자들은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공간 안에서 선거 캠프를 차리고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정치 무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대선 주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인데요. 이들 중 가상 공간에 가장 공을 들인 건 이 전 대표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국가 비전과 가치, 상징을 세심하게 표현했는데요.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사용자들과 사진을 찍거나 춤을 추는 등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 공간에 대선 캠프를 차렸습니다.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가 없는
가상 공간의 대선 캠프를 활용해서 유권자로부터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받는 등 소통 플랫폼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담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가상현실상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는 최초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는 아이디 업글희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야간 캠핑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공부를 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등 친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가상 공간 참여는 잠재적인 유권자인 10대를 비롯해서 2030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년 대선에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MZ세대를 겨냥한 대선 주자들의 가상세계 속 정치 활동, 과연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흠집 있으면 반품돼 야권 통합 걸림돌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인물이죠. 홍준표 의원, 윤 전 총장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홍 의원, 정치 신인으로 볼 수 있는 윤 전 총장을 신상품으로 비유를 했고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걸 반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품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라는 질문엔 아직 등판도 안 했다, 배송 주문도 안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친정에 복귀하자마자 윤 전 총장의 견제구를 던진 홍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은 국민의힘에 큰 플러스가 되지만 홍 의원의 복당은 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홍 의원이 복귀 소감으로 맏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 말썽꾸러기 맏아들이 돌아와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다며 홍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의원, 대권 레이스에 본격 가세하자마자 작심한 듯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엑스파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지금 홍 의원의 견제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이제 원칙대로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절충안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나왔었고 또 당내는 연기론이 더 이제 좀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180일 전 9월 초 이제 원칙대로 규정대로 이제 진행하기로 한 이번 결정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경선을 어떻게 흥행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정당의 아주 기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경선을 흥행시킨다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마지막에 받고 진통은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일단 원래 룰은 바꾸지 않고 그것대로 따르면서 이제 경선을 어떻게 흥행시킬 건가 이렇게 고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더 빨리 결정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취임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명이랑 당호만 빼고 다 바꾼다라는 큰 포부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선 과정과 관련돼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는 그 가운데 사실 굉장히 그 뭔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시고 계속 이 경선 일정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이제라도 이 당원 당규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경선 연계파 측 당초 당무의 소집 강행 기류도 감지가 됐습니다만 이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 우려와는 달리 후폭풍은 잦아든 모습인데요.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서는 법률이고 헌법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원래 그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 당원 당규상에 맞는데 그 당원 당규를 어기고도 후보를 내 가지고 사실 크게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도 당원 당규를 어겨서 만약에 그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고 하면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원대로 이끌어 간 것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 역시도 이의를 크게 제기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당원들 역시도 이에 대해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당원을 어겨서 그 당원을 바꿔서 이 경선을 미루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당원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경선을 미룰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조금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원칙대로 진행하자라고 결정한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후폭풍이라기보다 이제 합의가 좀 넓어 보이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23일 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25일 날 결정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25일 날 하자고 결정한 그것이 그 사이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당내에는 합의가 넓은 편입니다. 막판에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작년에 이제 그 본인이 대표 시절에 이런 상황이 올 걸 이제 예견을 하고 그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세가 아니었고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세였던 시절에 예견을 하고 지금의 이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언한 게 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 민주당의 고문들이 의견을 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또 유지파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깊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번 결정은 깔끔하게 잘했다라고 저는 더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지금 이 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연기를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입장이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 갔을 때 가장 그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방을 다투는 가운데 과거의 발언이 이렇게 한번 지금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한번 잡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아마 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의 이제 상황을 한번 이제 볼게요. 대선 레이스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다시 지지율 뭐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은 당초 이제 뭐 장모의 재판 7월 2일 그 이후가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6월 29일로 잡은, 그리고 장소는 이제 윤봉길 기념관으로 잡은 이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게 좀 뜬금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느낌보다도 되려 어떤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거대한 권력과 다시 싸워 나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대선 후보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긴 것은 윤석열 X파일이 내용이 어떻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자들이 일정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조급함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저는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일정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후보들도 본격화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지금처럼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예정된 일자가 6월 27일이었거든요. 일요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자들 좀 기자 친화적으로 기자가 이제 휴일에 일을 할까봐 뭐 배려했다 뭐 이런 뭐 또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선 후보 일정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 뭐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역시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시기를 좀 타이밍을 봤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출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을 향해서 뚜렷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본인의 의혹과 더불어서 약 하루 이틀 밀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소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징하는 어떤 그 불의한 거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들었다는 입장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뿌리와 대한민국 독립 정신을 새긴다는 의미에서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저는 장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뭐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일단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오를 것이고요. 그 위에 얼마큼 이 지지율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저는 아마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행을 하는 것보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발언을 할 때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행보를 좀 지켜보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라든지 하면서 뭔가 굉장히 시원시원한 발언들로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해서 카메라 앞에 서고 대중 앞에 서면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OX 질문인데요.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청년마스에도 OX 코너가 생겼네요. 네. 윤 전 총장에게 본격 검증의 화살들이 쏟아질 텐데 여기서 OX 질문입니다. 윤 전 총장 엑스파일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서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갈렸습니다. 네, 먼저 김예섭 청년 의원께서는요 일단 X를 들어주셨는데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지난 인사청문회 때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찌라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검증되지 않고 출처들이 다 불분명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행간에 떠도는 소문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결국 파일을 보셨나요? 저는 이제 목차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뭐 어떤 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에 뭐 의혹이 있다 뭐 이 정도고 그 뭐 장모와 뭐 부인에 관련된 뭐 어떤 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인데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내용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뭔가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혹시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딱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나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그 당찬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 X파일을 터딛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X를 드셨죠?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떤 지점이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장모께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 잔고 증명서가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소되는 건 한참이 지나서야 됐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자신이 거기에 관여하진 않았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장모가 10원 한 장이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자기 뭐 책임지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는 그 이제 검찰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장모와 관련된 것이 완전히 분리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되려 저는 적절한 시점에 사과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해소될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X파일 자체가 엄청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그 이제 6쪽짜리 목차 정도만 이제 봤는데, 근데 그것은 뭐 사실 X파일이라고 부르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민망하고 그냥 상대 경쟁 후보의 약점들을 모아놓은 자료 정도라고 이해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공유되거나 이럴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 내용 자체는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근데 어쨌건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윤 전 총장 일강 체제로 짜인 야권 대선판을 흔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1년 3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홍 의원. 복당 기자회견에서도 저격수의 본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그거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거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네, 홍준표 의원 집안의 맏아들로 이제 자칭하면서 돌아왔는데 먼저 그 홍 의원의 복당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예, 권지웅 대변인.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국민의힘 내에서 리더십을 가진 홍준표 의원이 들어와서 조금 대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2022년의 대선 주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뭐 그건 제 이견이라기보다 실제로 좀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홍 의원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애초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복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복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뭐 반대를 하는 것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보여줬던 어떤 굉장히 올드한 모습, 구태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던질 때가 됐다. 이제 1년간의 비대위를 거치고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지도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은 앞으로 좀 삼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당을 하시고 첫 일성이 사실 적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그 국민의힘은 봉건 시대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당이지 어떤 뭐 서열이나 뭐 적통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정당은 이미 아니거든요. 한참 전에. 아직까지도 생각이 좀 구시대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한 방송에서 앞으로 이제 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국민이 싫어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의혹이 이제 20가지에 달하고 문제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있다. 이렇게 윤석열 때리기에 이제 일단 뭐 좀 나서고 있는 그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야권의 빅2로 발돋움할 것이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또 갈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권지웅 OX 가 대변인이 O를 바뀌었네요. 들어주셨고요. 네. 네. 먼저 권지웅 대변인. 저는 네, 물론 짧게 이제 들어볼까요? 끝까지는 아닌데 일시적으로는 빅2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좀 올드한 이미지를 끝까지 벗어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나중에는 좀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재석 비대위원은 네, 또 반대로 드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되면서 그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2자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강성의 이미지나 막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리고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호소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또 막말이 없고 좀 젊은 정당을 원한다라는 그 국민들의 인식들을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그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계시고요. 유승민 의원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더 앞으로는 빅2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 주 4일에 표명할 거라고 전해지는데 문재인 정부 감사원 수장이요 야권을 배경으로 대권 준비를 하는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스토리가 남다른 이 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그 헌법기관의 장을 맡았던 분들이 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고위공직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에 계속 끊임없이 의혹을 받거나 혹은 잘 해놓은 것 역시도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대선을 출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끊임없는 정치적 공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국가의 회계 감사를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되는 그 자리인 만큼 저는 뭐 최재형 그 원장이 훌륭한 분인가 여부를 떠나서 이런 고위공직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나와서 바로 출마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던 그런 평가와는 좀 다른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저는 비슷한 의견인데 실제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어떤 명분으로 본인이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설득력이 전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무엇이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딱히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만 해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대척점에 서면서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라도 갖고 있지만 최재형 원장께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이건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근 그 정치권을 관통하는 이제 키워드가 청년 정치, 공정, 정의 뭐 이런 말들인데 최근에 그 이준석 표 공정 경쟁을 이제 표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흥행 속에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전직 대변인 그리고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뭐 이 상황, 이 오디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결과까지 나오는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개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선발 과정에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변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 기조와 괴리되는 것을 메워야 되는 숙제가 있을 테고 국민의힘의 어떤 지향점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건 공개 경쟁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다시 해석하게 될 거라서 그런 점에서 좀 기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부족한 면을 또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좀 그것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 질문 중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가치와 국민의힘 그 당의 입장이 이제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첫 술치고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서
우리 당직에 대해서 특히 이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번에 정말 유례없는 흥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그 대변인을 뽑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많은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것 역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등판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거든요. 더 고도화되고 더 정밀해지고 더 합리적인 그 대회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강까지 이제 진출자가 가려졌죠. 제가 알기로는 16강인데 고3 학생도 진출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네. 고3 학생이 있었고 80이 넘으신 분도 계셨고 네. 뭐 전직 아나운서, 뭐 변호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지원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은요, 청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훌륭한 사람인 것과 청와대가 이렇게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불공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 박성민 최고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앉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차라리 청와대 비서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도 뭐 공개 채용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민주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경쟁을 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박성민 최고가 잘 뚫고 결국엔 청년비서관 자리를 차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위에서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불공정의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제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청와대 입장에서 크게 마음을 먹고 박성민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을 앉혔으면 정권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 비서관 혼자가 모든 청년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니라면서 뭔가 이 사람의 역할의 테두리를 그어버렸어요. 그럼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럼 결국 인사행정이 쇼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과감한 인사를 했었으면 당연히 전권을 주고 지켜봤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한 발 물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 임명을 두고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인사를 정말로 경력이 많고 어쩌면 청년의 삶으로부터 괴리된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는 그간 이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이 직접 그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 수당도 그랬고 청년 주택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저는 청와대 비서관을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준 건 좀 큰 파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파격이자 잘한 결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대선 경선 일정 확정한 그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달아오르고 있는 야권의 대선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